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역사적 전관왕 쿼드러플에 도전하고 있는 리버풀이 2021-2022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이어 FA컵 결승전에서도 첼시와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연이어 비슷한 승리를 거두며 두 번째 우승에 성공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 프리미어리그 우승도전, 챔피언스리그 우승도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도전은 맨체스터 시티가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클롭 감독 컵 대회 더블을 달성했고 아직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올 시즌 마지막을 장식할 경기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날 FA컵 우승은 클롭 감독이 리버풀 부임 후 처음으로 거둔 타이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 리버풀에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4개 대회 모두 우승을 노리다 보니까 강행군 일정 속에 주전 선수들이 하나둘씩 조금 힘들어하고 체력적으로 고갈되고 그런 과정 속에 부상이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가 전반 33분 만에 스스로 주저앉은 뒤 교체 아웃이 되면서 남은 일정 뛸 수 있겠느냐, 손흥민 선수와 득점왕 경쟁에서 이제 완전히 불리해진 거 아니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후에 공식 정보도 업데이트 되는데요. 리버풀이 어떻게 FA컵 우승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살라 선수의 부상 상황, 앞으로의 일정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버풀이 카라바오컵에 이어 FA컵 우승으로 올 시즌 최소 2관왕을 확정했습니다. 리버풀의 역대 8번째 FA컵 우승이었는데요. 1964-65 시즌에 첫 번째 우승을 했고요. 1973-74 시즌,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 1985-86 시즌, 1988-89 시즌에 우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모두 우승을 했고 1990년대 들어서도 1991-92 시즌에 우승, 2000년대 들어서는 2000-2001 시즌, 그리고 2005-2006 시즌에 우승했는데 그야말로 정말 오랜만의 일입니다. 16년 만에 다시 한번 FA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회가 유독 의미가 있었던 것은 FA컵, 잉글랜드 축구협회컵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대회잖아요. 1871년에 설립이 됐고 1872년에 첫 번째 결승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역대 150주년 기념대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대한 결승전 행사도 있었고 또 영국의 황태자도 찾아오고 나라 전체의 행사로서 펼쳐졌는데요. 이 대회에서 8번째 우승을 차지한 리버풀은 첼시와 맞대결에 통한 우승을 통해서 역대 우승 3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첼시가 우승했다면 9회 우승으로 단독 3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역대 FA컵 최다 우승팀은 아스널입니다. 1930년에 첫 번째 우승을 했고 2020년에 우승하면서 14번째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909년 첫 번째 우승, 그리고 2016년에 12번째 우승으로 2위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1965년 첫 우승 이후 이번 2022년에 8번째 우승을 차지했고요. 토트넘 허스퍼도 8번의 우승을 첼시, 리버풀과 함께 기록 중인데 기록은 조금 옛날이에요. 1901년에 우승을 했고 마지막 우승은 199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턴 빌라, 뉴캐슬, 맨시티, 블랙번 등이 있는데 맨시티가 최근에 많은 우승컵을 섭렵하면서 많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르겐 클롭 감독의 기록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죠. 리버풀 감독으로는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해 국내 모든 대회에 우승한 감독이 됐어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2019-2020 시즌,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잉글랜드 일부 리그 우승은 이전에도 리버풀이 많이 했지만 1992년에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라는 새로운 개편이 된 이후에는 우승을 못하다가 클롭 감독이 와서 마침내 우승을 했고 이게 무려 일부 리그 기준 30년 만에 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19 시즌 그보다 1년 앞서서 이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고요.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통해서 유럽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했던 2019년 유럽 축구연맹 슈퍼컵, 2019년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올 시즌에 이제 카라바오컵과 FA컵까지 우승하면서 정말 모든 대회를 섭렵했다. 이전에 유로파리그를 우승하지 못한 적이 있었죠. 그때 준우승을 했었는데 사실 유로파리그는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갈 경우에 나가는 대회다 보니까 꼭 우승을 해내야 된다 이런 대회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클롭 감독이 리버풀의 역사 완전히 새로 썼다. 리버풀의 모든 타이틀을 안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이날 경기 첼시가 패배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기록들이 좀 나왔어요. 바로 FA컵 결승전 역사상 3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이전에 1974년, 1998년, 그리고 1999년에 3연속으로 뉴캐슬이 결승전 준우승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과 99년은 연속이지만 1974년은 좀 텀이 길잖아요. 첼시는 2019-2020 시즌 결승전에서 아스널에게 졌고
2020, 2021 시즌에는 레스터시티에 졌고 이번에 리버풀전까지 3시즌 연속으로 또 준우승을 차지하는 정말 뼈아픈 결승전을 겪게 됐는데요. 게다가 이날 경기에 승부차기를 놓치게 된 마운트 선수는 웸블리 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의 조금 이제 뼈아픈 기록들이 이어지게 됐어요. 2019년에는 이제 더비 카운티 소속으로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뛰고 있었죠. 그때 이제 프랭크 램파드 감독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프리미어리그로 올라가기 위한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에스턴 빌라의 웸블리에서 2대1로 지면서 승격을 이루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첼시로 함께 왔죠. 램파드 감독이 오고 또 마운트도 이제 첼시로 돌아왔는데 2020년 FA컵 결승전 말씀드렸던 아스널과의 경기 당시에 2대1로 지고 말았고 또 2021년 레스터시티와의 결승전도 마운트가 출전을 했는데 1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도 지난해 여름에 유로 2020 결승전이 웸블리에서 열렸고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 참가를 했는데 1대1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 패배 또 한 번의 준우승을 겪었고요. 그리고 이번 리버풀과의 FA컵 결승전까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5연속 패배 개인적인 악몽을 겪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는 루이스 디아스, 콜롬비아 윙어가 선정이 됐어요. 리버풀이 1월 이적 시장에서 너무나 잘 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날 경기 사실은 정규 시간 0대0, 연장전까지도 0대0이 되면서 승부차기로 갈렸지만 경기 내내 득점에 근접하는 많은 기회, 가장 결정적인 기회를 만든 선수가 루이스 디아스였습니다. 총 6개의 슈팅을 했는데 그중에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지는 했지만 골대를 한번 맞췄고 또 빗나간 슈팅들이 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빅찬스를 놓쳤다라는 표기가 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날 경기가 뭐 공방전이긴 했지만 조금은 이제 스파크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루이스 디아스는 항상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리버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루이스 디아스고요. 사실 마네와 살라가 이제 2월달에 이어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하면서 자리를 비우기도 했고 체력이 떨어지기도 했고 후반기에 많이 좀 경기력이 저하됐는데 루이스 디아스가 1월달에 오면서 리버풀이 대반전을 이뤘어요. 전술적으로나 뭐 로테이션 측면에서나 뭐 개인적인 파괴력 면에서나 루이스 디아스가 영입되지 않았다면 리버풀이 사실은 이 두 대회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 디아스가 오자마자 카라바오컵과 FA컵 우승에 기여를 했는데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반사효과인데 포르투에서 워낙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원래 영입을 하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이 끝나고 2022년 여름에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움직였고 합의 직전까지 가자 리버풀이 다시 달려들어가지고 빠르게 데려온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데려오면서 리버풀이 더 강해졌고 후반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선 디아스의 활약이 너무나 반갑지만 살라 선수가 이제 부상당한 게 너무 뼈아픕니다. 2018-19 시즌에 우승을 했는데 2018-2019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었지만 그 1년 전이었던 2017-2018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당시에 경기 초반에 세리오 라모스와 경합하다가 이제 어깨 부상을 입으면서 살라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실려 나갔고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었죠. 결국에는 또 그 이탈을 메우지 못하고 레알 마드리드에 우승을 내줬던 살라이자 리버풀인데 살라 선수가 그런 결승전에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이번 경기도 전반 33분에 부상으로 조기 교체가 됐고 클롭 감독이 조금 약간 좀 울상을 짓는 살라를 위로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승 행사 과정에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큰 부상 아니다라는 모습 보여줬고 티아고 알칸타라 뭐 사실은 본인도 부상에 대한 악몽의 경험이 많은 이 티아고 알칸타라가 우승을 하고 이제 축하 세레모니 하면서 또 살라의 가면도 쓰고 살라를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살라 선수의 부상 소식은 사실은 토트넘 팬들이나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또 한국 팬들에게도 크게 의미가 있고 주목해야 될 소식인데요. 프리미어리그가 37라운드, 38라운드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리버풀은 FA컵 결승전 때문에 37라운드 일정을 주중으로 옮겨서 치를 예정인데 그 경기에 살라 선수가 이제 부상의 회복 문제 때문에 출전하기 어려워진 상황 때문입니다. 현재 살라가 22골, 손흥민 선수가 21골이고 2경기씩 남겨놨는데 한 경기를 못 뛰게 된다? 그런 것은 분명히 손흥민 선수에게 유리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클롭 감독이 직접 살라 선수의 상태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경기 상황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버풀 쿼드러플 도전 과정에 이 강행군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를 앞두고 핵심 수비형 미드필드인 브라질의 파비뉴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목표로 복귀 재활을 하고 있고요. 버질 판데이크 이 핵심 수비수도 90분 0대0으로 끝나고 연장전 돌입한 시점에 이제 교체가 됐어요. 부상이 아니라면 생각할 수 없는 교체였기 때문에 살라에다가 판데이크까지 부상으로 다친다. 이 얘기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무엇보다 그 경기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클롭 감독이 직접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양 팀의 경기 선발 명단 살펴보면 리버풀도 가용 가능한 최고의 선수들로 나왔어요. 살라, 마네, 디아스의 3톱, 미드필드 라인은 파비뉴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케이타와 티아고 알칸타라가 앞에 서고 핸더슨이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를 맡았고요. 포백은 알렉산더 아놀드, 코나테, 판데이크, 로버트슨, 골문 알리송이 지켰습니다.
첼시는 최근에 루카쿠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죠. 마운트, 루카쿠, 퓰리시기 3톱. 아무래도 하베르츠 선수가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을 입다 보니까 그 이탈 공백을 베르노로 메울 것이냐 루카쿠로 메울 것이냐 했을 때 일단 루카쿠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요. 좌우 윙백으로는 리스 제임스와 마르코스 알론소,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조르지니와 코바치치, 3백이 찰로바, 티아고 실바, 리디거입니다. 사실 첼시 입장에서는 벤치에 캉테를 뒀고 어떻게 보면 몇몇 선수를 아낀 것이 주중에 있을 리그 경기도 중요해요. 리그 경기 일정도 주중에서 가장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첼시가 3위를 유지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최근 계속해서 승점을 잃다 보니까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나머지 두 경기를 다 진다.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토트넘, 아스널에게 다 추월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산술적으로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체력적인 안배도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초반부터 좋은 기회를 만든 것은 리버풀이었습니다. 살라, 마네, 디아스 3톱의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살라가 오른쪽에서 공을 중앙으로 밀어줬고 마네가 가짜 9번으로서 잘해주고 있죠. 마네가 뒤로 빠져나와서 공을 키핑하고 다시 왼쪽 전방으로 침투한 디아스에게 패스하고 디아스가 문전으로 깊이 돌파한 이후 크로스 패스를 반대로 보냈는데 제3자의 움직임으로 침투했던 티아고 알칸타라가 몸을 던졌지만 슈팅을 하지 못하고 공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타이밍이 어긋났고요. 전반 8분에도 마네의 스루 패스를 받은 디아스가 문전 왼쪽을 돌파하고 컷백 패스를 내줬어요. 이번에도 좀 이타적인 패스를 내준 것인데 각도가 좀 없기도 했었죠. 그런 가운데 살라가 역동작이 걸리면서 너무 이제 공의 방향과 안 맞게 미리 들어가면서 공을 슈팅할 수 없게 또 뒤로 공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전반 9분에는 알렉산더 아놀드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중앙 지역에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움직이면서 반대쪽 전방으로 침투한 디아스에게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보냈는데요. 디아스가 이제 골키퍼와 1대1 상황까지 맞이했지만 이 슈팅을 맨디 골키퍼가 이제 선방을 하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첼시 역시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전반 23분에 오른쪽 측면에서 메이슨 마운트가 중앙으로 밀어준 공을 퓰리식이 논스톱 슈팅으로 딱 돌려놨어요. 강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돌려놓은 슈팅인데 골문 옆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빗나갔고요. 전반 28분에도 퓰리식이 좋은 장면 만들었는데 왼쪽에서 침투하는 마르코스 알론소를 보고 이제 스루 패스를 넣어줬고 알론소가 들어갔는데 공을 키핑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공이 잘 어긋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키핑이 길어졌고 알리송과 너무 가까워졌고 알리송이 이제 슈팅을 근거리에서 때리니까 막아냈습니다. 그렇게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전반 31분에 갑자기 살라 선수가 주저앉았어요. 홀로 주저앉으면서 통증을 호소했고 마네와 티아고 알칸타라가 걱정스럽게 좀 지켜보는 모습이 나왔고 결국에는 리버풀 의료진이 들어와서 조치를 취하고 좀 상태를 살펴봤는데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살라 선수가 터덜터덜 걸어 내려오면서 디오고 조타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조타 선수 역시 문전에서 날카로운 선수죠. 일단 살라 선수가 빠지긴 했어도 전반 45분 로버트슨의 왼쪽 크로스를 조타가 니어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면서 논스톱 슈팅 연결한 것이 이제 뜨긴 했지만 좋은 침투였거든요. 전반전 기록 살펴보면 리버풀이 60%의 볼 점유율을 가져갔고 슈팅 수도 9대3으로 앞섰지만 유효 슈팅이 적었다. 슈팅 경합성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첼시가 다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후반 시작 3분 만에 마르코스 알론소가 좀 각이 없는 상태였는데 왼발 프리킥 크로스를 할 거라 생각한 상태에서 그대로 슈팅을 연결하면서 골대를 때렸고요. 후반 7분에는 리버풀이 디아스가 두 명의 수비를 제치고 들어가면서 때린 오른발 꺾어차기 슈팅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후반 15분에는 마네가 전진 패스한 것, 조타가 문전 우측에서 대각선 슈팅을 때린 것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등 계속해서 슈팅이 이날 경기 두 팀 모두 빗나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후반 24분에는 디아스의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또 한 번 아슬아슬하게 골대 바깥으로 감아나가고 말았고요. 후반 38분에는 마네의 스루 패스를 받은 디아스가 우측으로 이동해서 시도한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후반 38분에 나온 장면 이후 1분 만에 교체로 들어온 이제 제임스 밀러가 우측면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 문전 왼쪽으로 왼쪽 풀백인 로버트슨이 어느새 빠르게 들어와서 슈팅까지 했는데 이 슈팅도 골포스트를 때리면서 2연속 골대 강타가 나왔고요. 후반 45분에는 디아스가 또 한 번 문전 왼쪽에서 수비 한 명 제쳐내고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했는데 이것까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경기가 연장전으로 돌입했는데 갑자기 연장전 시작과 함께 리버풀이 판데이크 선수를 빼고 조엘 마티프를 투입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연장전은 30분 정도고 이 경기를 체력 한배를 갑자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판데이크도 부상이 아니냐. 실제로 벤치에 가서 판데이크의 표정이 어두웠기 때문에 살라에 이어 판데이크까지 부상, 리버풀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연장전에서도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우승팀은 승부차기로 가리게 됐는데요. 그야말로 접전이었어요. 먼저 일단은 아스필리쿠에타 첼시의 주장이 실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키커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노렸는데 오른쪽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어요. 리버풀이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버풀의 마지막 키커였던 해결하면 경기가 끝난 상태에서 사디오 마네의 슈팅이 세네갈 대표팀의 동료인 에두아르 멘디에게 막히면서 이젠 서든데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서든데스로 넘어간 이후 조타도 성공하고 지에흐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이슨 마운트가 차게 됐는데 마운트가 오른쪽을 노린 슈팅이 구석으로 많이 쏠리지 못했고 알리송이 정확하게 위치를 읽으면서 손으로 땅 쳐내는 슈퍼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버풀의 이제 다음 키커로 후보 레프트백인 치미카스가 나왔는데 깔끔하게 왼쪽 구석으로 성공시키면서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리버풀이 우승한 건 우승한 거지만 가장 우려된 것이 살라 선수의 부상 정도, 판데이크 선수의 부상 정도였는데요. 위르겐 클롭 감독이 직접 설명을 했고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도 공지사항으로 올렸습니다. 클롭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살라를 일찍 교체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았던 건 아니다. 분명히 부상의 우려가 있었다. 내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이었습니다. 조심한 겁니다. 경계한 겁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심각해서 뺀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질지 몰라서 걱정돼서 뺀 거다라는 것이죠. 살라가 직접 얘기한 게 뭔가 느껴지긴 하는데 조금 상태가 그런데 그래도 뛸 수는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클롭 감독이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경기가 완벽한 물리치료사가 될 수 없죠.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경기를 치르면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 조금 아픈데 뛰다 보면 괜찮아진다.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뛰면 뛸수록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그렇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 남은 일정이 중요하고 지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는 것이죠. 그리고 판데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경기 도중에도 한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뭔가 느껴지는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함께 결정한 것은 일단 뛰어보자. 살라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인데 90분이 딱 되고 연장전에 갈 때 결정한 거죠. 더 뛰는 건 우리가 예상했던 체력 부모를 소화 넘어서게 되고 그렇다면 부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충돌도 할 수 있는 센터백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래서 뛰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체했고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클롭 감독이 또 선수들이랑 얘기했다고 합니다. 살라도 판데이크도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끝나고 나서도 아프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건데 통증이 사라졌다라면 괜찮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경기를 안 뛰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스프린트를 하면 다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에 오전에 훈련을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FA컵 결승전을 치르다 보니까 리버풀은 37라운드 경기를 주중에 치르게 돼요. 그 경기가 그런데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화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이지만 지금 리버풀이 토요일에 경기를 했잖아요. 일요일, 월요일 딱 이틀 쉬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솔직히 괜찮아지기 어렵다. 선수들이 그 경기에 맞춰서 우리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놀라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정말 그렇게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두 선수는 아끼는 게 낫다. 지금 무리하게 뛰게 해서 리스크를 가질 필요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리버풀이 지금 FA컵 결승도 올랐고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올랐기 때문에 4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주중 경기를 계속 치르고 있고 휴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한 강행군 일정인데 지금 딱 보시더라도 리버풀이 토트넘과 경기 치를 때 고전했죠. 그리고 에스턴 빌라와 경기 주중 경기 치를 때도 고전하면서 간신히 2대1로 이겼죠. 이번에 첼시와의 경기도 경기 내용은 앞섰지만 결국에 득점하지 못하면서 승부짜기까지 치렀습니다. 결국엔 체력적으로도 더 많은 걸 소화했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에 앞서서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노리고 있지만 사실 자력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우샘튼과 5월 18일 수요일 새벽 3시 45분에 원정 경기에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픈 선수를 무리하게 투입시켜서 더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놓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이제 살라 선수가 쉴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이제 5월 23일에 있을 경기 정도는 살라가 돌아오고 감각도 회복할 겸 또 마지막 리버풀에서의 홈 경기니까 출전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우샘튼전은 어렵다.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5월 29일 일요일 새벽 4시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파리에서 치르는데 이 경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일정은 FA컵 결승전이 이제 토요일에 열렸기 때문에 일요일에 이제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그 일요일에 열릴 경기 바로 오늘이죠. 5월 15일 일요일 저녁 8시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가 첫 번째 경기 일정으로 시작이 되고요. 에스턴 빌라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가 밤 10시에 열리고 같은 시간에 리즈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튼, 왓포드와 레스터 시티, 웨스트햄과 맨시티, 울버햄튼과 노리치 시티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로 넘어가서 5월 16일 0시 30분에 에버튼과 브렌트포드의 경기, 그리고 5월 17일 화요일 새벽 4시 영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밤에 뉴캐슬과 아스널의 경기가 펼쳐지고요. 5월 18일 수요일 새벽에는 사우샘튼 대 리버풀의 경기 있고 그리고 이제 첼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늦게 경기를 치릅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0일 금요일 새벽에 이제 레스터 시티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첼시 입장에서는 최종전을 앞두고 너무 좀 바트게 경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굉장히 중요해요. 토트넘은 번리를 이겨야 4위로 올라갈 수 있고 아스널이 뉴캐슬과 경기에서 또 이기지 못하면 4위를 토트넘이 이길 경우에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에버튼
울버햄튼과 리즈 유나이티드 이런 팀들은 잔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뜨거운 프리미어리그인데요. 최종전 일정을 살펴보면 마지막 경기는 모든 경기가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5월 23일 월요일 0시, 그러니까 일요일 밤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토트넘은 노리치시티와 원정 경기 치르는데요. 이미 강등이 확정된 이후 4경기 대량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가벼운 승리가 예상이 되고요. 아스널은 에버튼과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에버튼이 잔류를 위한 싸움 속에서 팀이 굉장히 단단해졌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아스널을 마지막 2경기에서 제치고 4위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그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리버풀은 이제 울버햄튼과 최종전을 치르고 맨시티는 에스턴 빌라와 최종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첼시는 와퍼드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린 대로 첼시는 그래도 3위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순위 경쟁 어떤 팀이 우승하고 어떤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고 어떤 팀이 강등되게 될지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소식은 물론이고 프리미어리그의 핵심 이슈 모두 한준TV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는 유튜브에서 새로운 채널로 개설됐으니까요. 새로운 채널로 다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